데이터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AI는 그 답을 찾아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인터넷처럼요. 만약 미래 금융 시스템이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간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온체인 세상을 쓸 때마다 특정 기업에 돈을 내야 한다면 어떨까요? 네, 좀 상상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요. 네. 어쩌면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회사가 이미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오늘 저희가 깊이 파헤쳐볼 코인베이스, COIN인데요. 제공해주신 자료들 보면서 한번 그 속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코인베이스 이야기는요, 단순히 비트코인 사고 파는 거래소, 이걸 넘어서요, 창업자의 비전이 어떻게 구체적인 전략으로 이어지는지, 특히 그 온체인 경제의 핵심 인프라가 되려는 야심찬 계획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시작은 역시 창업자 브라이언 암스트롱이군요. 자료에 보면 10억 명을 위한 경제적 자유증진 이 말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슬로건이 아니라 실제 회사 운영에 어떤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이 중요해요. 암스트롱은 원래 컴퓨터 과학이랑 경제학을 전공했고요. 에어비앤비에서 일하면서 아시겠지만 국경 간 결제가 되게 복잡하잖아요. 네, 그렇죠. 비효율적이고. 네, 그걸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개방적이고 누구나 쓸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하. 그래서 2012년에 Y 컴비네이터 지원받아서 코인베이스 시작할 때도 목표가 아주 명확했어요. 뭐냐면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이거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쓸 수 있게 만들자. 이거였거든요. 네네. 이 초기 비전이 그 뒤에 모든 결정에 뿌리가 되는 셈이죠. 그 비전이 세상에 크게 알려진 건 역시 2021년 나스닥 직상당 때였던 것 같아요. 티커도 COIN이었잖아요. 아주 상징적이었죠. 맞아요. 암호화폐 회사가 제도권 금융시장, 그것도 나스닥에 바로 들어간 거니까요. 네, 정말 큰 사건이었죠. 그렇죠. 이게 단순히 자금 조달했다, 이걸 넘어서 암호화폐 산업 전체가 이제 합법적이고 잠재력이 있다, 이걸 전통 금융시장에 보여주려는 의도가 강했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현재 코인베이스의 비즈니스 모델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여전히 거래 수수료가 크겠죠? 네, 그게 주요 수입원이긴 한데요. 요즘은 다른 쪽도 계속 키우고 있어요. 예를 들면 스테이킹, 그러니까 고객 암호화폐를 맡아서 블록체인 검증에 쓰고 보상 나눠주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커스터디라고 해서 기관들 대신해서 암호화폐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서비스. 이런 구독형 서비스형 수익 모델을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료 보다가 정말 눈에 띄는 부분을 봤는데요. 바로 그 고객 구성의 변화예요. 2018년 1분기만 해도 개인 투자자 거래량이 80%였다는데 올해 1분기에는 기관 투자자 비중이 무려 82%까지 올랐더라고요. 와, 이건 거의 다른 회사가 된 거 아닌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변화가 정말 중요해요. 코인베이스가 이제 단순 소매거래 플랫폼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이 믿고 쓸 수 있는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거든요. 그렇군요. 물론 그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암호화폐 시장 변동성이 엄청나잖아요. 네, 정말 롤러코스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적도 막 같이 움직여요. 21년에는 강 세장 덕에 36억 달러 넘게 순이익을 냈는데 바로 다음해 22년 약세장에서는 26억 달러 순손실을 봤어요. 와, 정말 극심하네요. 이런 변동성 속에서도 코인베이스가 경쟁력을 지키고 특히 기관들이 계속 찾는 비결은 뭘까요? 여기서 신뢰하고 규제, 이 키워드가 나오는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코인베이스의 핵심 경쟁 우위, 그러니까 경제적 해자라고 하죠. 그게 바로 신뢰, 보안, 그리고 규제 준수에 있어요. 초기에 다른 거래소들이 막 공격적으로 사업 넓힐 때 코인베이스는 좀 느리더라도 규제 당국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신중하게 갔거든요. 네, 그랬죠. 좀 답답해 보이기도 했고요. 맞아요. 당시엔 그게 약점처럼 보였는데 FTX 같은 큰 거래소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보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죠. 아, 규제를 지키려는 노력이 오히려 제일 강력한 무기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아하,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 나올 때 코인베이스가 주요 수탁 기관으로 딱 선정될 수 있었군요. 그렇죠. ETF는 워낙 규제가 까다로운 상품이니까 자산을 맡길 곳의 신뢰도가 절대적으로 중요했겠죠. 블랙록 같은 큰 자산운용사랑 파트너십 맺은 것도 다 그런 맥락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규제를 비용으로만 본 게 아니라 경쟁 우위를 만드는 투자로 본 전략이 딱 맞아떨어진 순간이죠. 자, 그럼 이제 미래로 한번 가볼까요? 코인베이스의 진짜 야망은
베이스라는 자체 레이어 2 네트워크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레이어 2가 정확히 뭐죠? 좀 생소한데? 아, 네네. 좋은 질문입니다. 레이어 2는요, 이더리움 같은 기존 메인 블록체인 있잖아요. 그걸 레이어 1이라고 하면 그 위에 만드는 보조 네트워크 같은 거예요. 보조 네트워크요? 만들었다는 건 단순히 앱을 제공하는 회사를 넘어서겠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앱을 만들고 사용자들이 활동하는 온체인 플랫폼 그 자체를 만들겠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그 인터넷 인프라 사용료 같은 개념이랑 연결되는 지점이네요. 코인베이스라는 판 위에서 더 많은 활동이 일어나게 만들고 거기서 생태계 전체의 가치를 가져가려는 그런 큰 그림. 맞습니다. 온체인은 새로운 온라인이다. 이런 말이 바로 그 맥락에서 나온 거죠. 와, 그리고 동시에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코인베이스 프라임 서비스도 계속 강화하고 있어요. 거래, 금융, 수탁까지 그냥 한 곳에서 다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수조 달러 규모의 전통 자금이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넘어올 때 그 핵심 통로 역할을 하겠다는 전략이죠. 인도 시장 진출이나 파생 상품 확장 같은 것도 다 그런 맥락이겠고요. 네. 궁극적으로는 모든 금융 활동을 앱 하나에서 다 처리하는 그런 슈퍼 앱을 만들려는 거고요. 마치 카카오톡 하나로 대화도 하고 송금도 하고 쇼핑도 하듯이 코인베이스 앱 하나로 암호화폐 거래부터 스테이킹, 나중엔 전통 금융 서비스까지 다 쓰게 만들겠다. 와, 정말 야심차네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걸림돌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가장 큰 건 역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소송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아, 그 소송이요? 네, SEC는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증권 거래소를 운영했고 스테이킹 서비스도 증권 탐매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코인베이스가 패소한다면 이건 사업 모델 자체에 정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와, 정말 실존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겠네요. 경쟁 환경도 만만치 않죠. 자료 보니까 바이낸스는 거래량으로, 크라켄은 낮은 수수료, 제메니는 보안, 각자 강점이 뚜렷한 경쟁자들이 많던데요. 네, 맞아요. 글로벌 경쟁은 여전히 아주 치열합니다. 코인베이스는 그래서 압도적인 거래량으로 승부하기보다는 말씀드린 신뢰와 규제 준수, 이걸 바탕으로 특히 미국 시장이랑 기관 고객을 집중 공략하는 약간 차별화된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코인베이스에 대해 정말 깊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핵심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당신이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한 3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요, 코인베이스는 그냥 거래소가 아니다. 경제적 자유라는 비전 아래서 미래 온체인 경제의 핵심 인프라가 되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점. 네. 둘째는 규제 준수를 통해 쌓아올린 신뢰. 이게 지금 가장 강력한 무기지만 동시에 SEC 소송이라는 규제 리스크가 가장 큰 위협이라는 점. 양날의 검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셋째, 베이스 네트워크와 슈퍼앱 비전. 이게 성공하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지만 그 성공 여부는 아직 치열한 경쟁과 시장 변동성 속에서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코인베이스가 꿈꾸는 그 온체인 세상이 만약 현실이 된다면 당신의 금융생활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단순히 투자처로서만이 아니라 미래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바뀔지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코인베이스의 행보는 계속 지켜볼 만한 흥미로운 이야깃거리인 것 같습니다.